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게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처음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월급 이외에 다른 부수입이 조금 더 있는 직장인들은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 잠시 후에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르노라는 자동차 회사 아시죠? 새로운 방식의 전기차 판매를 고려 중입니다.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게 또 전기차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사들이 법인 회원들에게 주는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회원에게 주는 혜택이 결국은 돌고 돌면 가맹점 수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유 때문인데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5월 13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에셋플러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세 분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5월은. 네,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느낌은 그냥 소득이 종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직장인이라서 딱 월급만 받습니다 하는 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다 이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그냥 작년에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고 세금 낼 게 있으면 내고 돌려받을 게 있으면 돌려받는다, 이런 것들인데 네. 원래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뭐 회사 안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직장인 중에서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둬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거나 이런 분들 못했겠죠.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기는 했는데 뭐 서류를 빠뜨려서 뭔가 공제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작년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이 신고를 한 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누락된 게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자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은 근로소득 외에 뭐 알바라든가 아니면 임대사업 하시면서 임대소득 발생했거나 그래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이제 종합해서 요번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 결과 세금이 낼 게 있으면 더 내고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시면 직접 하실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지만 뭐 똑같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셔도 얼마든지 혼자서 가능합니다. 일단 이 연말정산 때 놓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있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그냥 공동인증서 같은 걸로 로그인 하시면 그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진짜 누가 봐도 딱 보이게 가운데에 근로소득자 신고서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정기신고서 작성이라는 게 있고 경정청구 작성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신고 잘못하면 이거 나중에 경정청구하면 돼요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정청구? 네. 뭔가 청구 다시 하는 거? 네.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2020년 게 아니라 그 이전 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19년, 18년, 17년 이럴 때 놓친 거.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신고는 2020년께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연말정산을 하시고 심지어 환급을 받으신 이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2020년에 확정신고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정기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수정을 하시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9년 이전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경정청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이제 개인 인적사항 입력하고 그냥 신고서 작성하라는 공란들 다 채우면 되는데, 연말정산을 요번에 하셨다면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입력하시고 누락된 것만 여기에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요건 간단해요. 보시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하나 이제 따라가면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신고서 제출 작성을 완료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누락된 서류를 따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서류 같은 거,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끊어서 그런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의 경우 1, 2월 달에 다닌 학원비도 그때는 미취학이었으니까 해당이 되거든요. 그거 지금 부랴부랴 끊어가지고 낸다 그러면 이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신고서 메뉴 화면으로 다시 나오면 맨 밑에 증빙서류 제출 메뉴가 따로 있어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좀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건가 왜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이거 지금 잘 모르시거나 그러면 매년 그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돈 주고 부탁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안 하면은 또 가산세를 물죠. 학교 다니고 나면 사실은 어른 되면 공부할 일 없는데 누가 시켜서 꼭 해야 되는 공부라는 게 없는데 몇 개 해야 되는 공부 중에 하나가 이 종합소득세 내는 공부입니다. 맞아요.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도 예. 말씀드리면서 안타까운 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5월 되면 신고할 때 다시 이거 뭐였지? 어렵긴 한데 다시 공부하게 돼요.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보다는 쉬워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본인이에요? 아니면 네, 제가 합니다. 직접 하신다는 제가 거죠? 하는데 제가 하면서도 이걸 예. 일반인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점차 홈택스가 친절해지고는 있어요. 일반이 아니라니까. 아니. 본인은 일반인 아니다. 또 이렇게 몰아가시면 세무 지식이 없으신 분들, 처음 네. 해보시는 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용어가 낯설죠. 정말 낯설어요. 지금 얘기도 뭐 경정청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써볼 것이며 예.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신고서 작성 따로 증빙 서류 작성 따로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주식 펀드 사고 팔아서 번 돈은 또 신고합니까 여기다?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도세 신고죠. 그건 별도죠. 분리해서 가세를 하는 거니까. 예, 신고를 양도세 하긴 해야 되는데 5월에 하는 건 아니다. 이미 했어야 된다. 이미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예. 하실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 돈을 신고하는 것. 조금 전까지 설명해 주신 건 연말정산 때 아차 놓쳐서 세금 환급 못 받은 게 있으면 그 서류 갖다 내고 예.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걸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럼 네. 스캐닝해서 보냅니까? 근데 그 서류를 보통 우리가 사진 보면 찍어서? 사진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그 국세청에서 홈택스에서 줘야 되는 서류들 있잖아요. 연말정산 때 클릭하면 줘야 되는 서류들. 그런 것들은 그냥 파일 형태로 바로 첨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장인들은 보통 그 놓치는 게 그거예요. 그 취학하기 전에 뭐 그런 거라든지 유치원비 보낸 거 아니면 예. 이제 의료비로 썼는데 영수증을 떼지 않으면 모르는 항목들. 그런 거. 작년에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되고는 있어요. 뭐 산후조리원 비용 이런 것들 혹은 안경 구입비 뭐 이런 예. 것들 반영이 많이 되고 하고 있는데 누락된 게 있으면 본인이 찾아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 알아두면 될 거라는 거고. 작년에 처음으로 가게를 열었다, 장사를 시작했다, 혹은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 뭐 그런 경우는 좀 다릅니까? 뭘 좀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해야 되죠. 네네. 프리랜서 같은 소득이나 뭐 작년에 이 소득 벌어들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는 하셔야죠. 예. 그런데 1년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데 맞나요?라는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소득이 발생했으면 그 해 소득은 다음에 예. 1년간 안 해도 된다는 게 그 해 안 해도 되나요?라는 질문 같은데 다음에 5월달에. 그렇죠. 올해 번 소득은 다음에 5월달에 해야 됩니다. 예. 음. 그것도 여기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해야 된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의 뭐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에 비해서 좀 더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벌어들인 돈은 사실은 그냥 입력하면 되는데 경비를 빼는 거예요. 여기서 경비를 빼야 되는데 이 경비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모르고 네. 내가 지금 1년 동안 카드를 썼는데 이게 그때 밥을 먹은 게 경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직장인 직원들한테 100만 원어치 고기를 사준 건 이 복리후생비입니다. 경비인데 예. 아들한테 5천 원짜리 돈가스 사준 건 당연히 경비가 아니죠. 그렇죠.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이걸 어디다 썼느냐, 무슨 카드로 썼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사실상 이걸 지금 와서 골라내기는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걸 잘 신고하는 게 신고를 제대로 하는 거죠. 다 그냥 경비라고 우기죠. 보통. 그러면 이제 탈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업 시작하실 때 그 예. 경비 처리를 미리 잘 해놔야 5월달에 이 신고할 때 도움도 네. 많이 되고 네. 뭐 쉽게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예.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세이브가 된다라고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죠. 네, 그래서 내년에 팁을 드리자면 아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리해서 쓰셔라. 네. 경비로 쓸 때는 A라는 카드 난 요걸로만 쓰시고 경비가 아닌 건 다른 카드를 쓰시는 게 나중에 신고할 때 좀 수월합니다. 자기 신용카드 그냥 개인처럼 쓰는 건데. 네, 개인 사업자 같은 요건 내 경우. 사업용 경비로 쓰는 거. 네. 요거는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쓰는 거. 그렇습니다. 그걸 지출 나눠주라는 단계에서 거죠? 구분하면 나중에 예. 신고를 하실 때 훨씬 수월하시죠. 프리랜서들은 그거 구분하기 되게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예, 아, 그렇죠.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튼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새로 독립하셨으면 나중에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할 무렵에 그냥 세무사 한 분 찾아가서 상담해서 나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처음은 배우시는 게 한 좋습니다. 15분만 들으시면 제일 편하더군요. 네. 예. 상담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자, 박세훈 작가 준비해온 재미있는 아이템. 네, 전기차 이야기. 네, 뭡니까? 르노라고 하는 회사가 자동차 네. 회사가 새로운 전기차 방식을 도입한다? 네. 어떤 겁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지금처럼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예.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들고 와봤습니다.
교환한다.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생각해 보시면 쉬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 쓰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예.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을 하잖아요. 그냥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갈아 끼울 보조용 배터리를 가방에 하나씩은 꼭 넣고 다녔죠. 네. 그러다가 방전되면 갈아 끼우고 요거랑 비슷한 컨셉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충전해 놓은 배터리는 어딘가에 있고 네, 배터리가 방전돼서 충전하려고 하면 원래 충전해 뒀던 걸 끼워주는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충전 기다리지 말고. 예. 건전지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저희 쪽에 오시면 갈아 끼워 드립니다라는 거 고려하겠다는 거고 어.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예.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할 때 배터리가 들어있는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배터리는 빼고 차체만 구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비싸서 전기차가 비싸니까 네. 요걸 빼게 되면 좀 싼 값에 살 수가 있죠. 하기야 전기차 가격의 대부분이 배터리 가격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살 때 배터리 빼고 사는 거니까 차체만 사면 되니까 예. 일단 가격은 좀 낮아지고 지금은 급속 충전한다고 해도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예. 요거 갈아 끼우는 거 보니까 3분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차 해서 들어서 딱 끼우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좀 빨라지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왜죠? 왜요? 갑자기?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사면 차값이 6천만 원이다 전기차가. 근데 배터리 빼고 사면 3천만 원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차량 취등록세는 배터리 포함해서 사면 6천만 원 기준으로 거둘 텐데 배터리 빼고 사면 3천만 원짜리 찹니다라고 해서 취등록세를 절반만 낼 테니까. 예. 이거 별 걱정을 다 해주십니다. 아, 근데 그 전기차에서 이슈가 이게 그 옵션이 아마 나중에 큰 게 될 텐데 배터리뿐만 아니라 예.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마저도 뭘 다운 받을 거냐는 나중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웃돈을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서도 일부 전기차들이 배터리 교환 방식을 채택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가장 네. 앞선 데가 니오라는 데인데 작년에 한 4만 3천 대 팔았다고 하고요. 올 가을에는 유럽 시장 진출하려고 노르웨이의 배터리 교환소 만들겠다라는 교환소가 주유소처럼 여기저기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이런 방식이 좋으면 다른 데들 다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중국만 하고 있느냐? 중국에서는 니오나는 자동차 회사가 그걸 해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엄청 밀어주고 있고요. 예. 왜 이걸 안 하냐면 일단 이렇게 하려면 배터리 교환해주는 시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게 필요한데 교환소. 네, 그 예. 시설 만드는 게 꽤 비쌉니다. 니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한 개 만드는데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근데 이거 짓고 유지하려면 이용률이 꽤 많이 높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수익이 잘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고 이용률이 낮으니까. 그러겠네. 동네에 자동차 하나 있는 분, 그분 안 오시면 그날은 그렇죠. 놀아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배터리를 예. 표준화 시켜야 되는데 같은 배터리여야 쉽게 갈아 끼워줄 수가 있는데 배터리가 만드는 회사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요거 표준화 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처음에 르노가 이 방식을 고려했다가 접었고 테슬라도 이 방식을 고려하다가 아예 사업성 없다, 수익 안 나오겠다라고 해서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브랜드 차만 해주면 그거는 교환소 설치하는 원가가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모든 전기차들은 다 대부분 들어와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네. 되는데 전기차마다 그 방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죠. 기술 표준화 이슈가 가장 맞아요. 진짜로 교체 배터리는 좀 클 것 같고요. 대부분 전기차들은 배터리 다 뜯어내야죠. 교체하려면. 대신에 그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교체 방식이 좀 유리하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장기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배터리를 이제 지금은 충전할 곳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예. 테슬라가 이제 화물차용으로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라 그래서 이게 교체가 좀 쉽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채택해서 교체형으로 아마 화물차는 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르노는 자기네들 차만 하더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중국에서 그럼 어떻게 이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예. 중국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시설이 한 555개 정도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왜 이걸 밀어주고 있느냐면 일단은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전기차 보급을 좀 빨리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배터리 빼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서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배터리를 지금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다 표준화된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방식이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전기 충전하는 방식보다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개발도상국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빨라질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그건 맞아요. 집에다 충전 시설 하는 것도 돈이더군요. 예. 전기차 사고 나서. 네. 예. 이런 방식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는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럼 르노는 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느냐? 예. 요거는 좀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고체인 딱딱한 그렇습니다. 배터리. 예. 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부피도 작고 밀도는 높아서 한번
사용 시간이 길고 충전하는데 시간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예. 사실 이런 배터리 교환 방식은 효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 배터리 보면 다 딱딱한 고체지 뭐만 고체냐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배웠죠. 네. 안에가 출렁출렁 물로 사실은 맺히다. 지금 자동차 배용 배터리는 안에는 그 전해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들어 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칫해서 섞이면 막 불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네, 그런데 다 고체로 만들어서 안전하고 튼튼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다 좋은데 못 만든다. 네. 대량 생산이 아직은 잘 안 못 돼서 만든다. 그 네. 꿈의 배터리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한 번 충전하는데 그냥 금방 충전되고 그러니까 오래 가고 하니까 이런 교체형 방식이 필요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르노가 이걸 하겠다는 거는 예.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려면 아직 꽤 멀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나간 회사들은 되게 고민거리거나 르노 저거 착각하는 건데 저 친구들 우리를 무시해 이제 이런 생각하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기술 개발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넘어가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켜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표준화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에 따라서 이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흥망성쇠가 갈리니까 그 부분은 뭐 주의해서 좀 지켜봐야 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분 중에는 전기차 타시는 분은 없으세요? 전 차가 없습니다. 저는 하이브리드. 전 아직도 내연기관차를 탑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건 전기 충전해서도 가고 그렇죠. 기름도 넣고. 네. 기름을 넣고 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좀 충전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차 탄 얘기도 언제 한번 해주세요. 네. 커피 타임에서. 김치영 큐레이터가 네. 준비해 오신 아이템은 신용카드 중에는 개인이 쓰는 카드를 개인 카드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발급받아서 회사 돈 처리하고 회사가 알아서 결제한 카드를 네네. 법인 카드라고 부르는데 네. 법인 카드가 혜택이 우와 이렇게 많아? 이 다 없애? 잘 몰랐던 일이죠. 이 혜택 그죠? 없애라고 하는 게 예. 당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카드 회사들이 법인 카드 발급을 이제 큰 회사를 잡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카드사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카드 회원들을 잡기 위한 경쟁을 좀 심하게 벌이는데 뭐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도 법인 카드에 크게 주고요. 심지어는 뭐 홍보 대행을 해주기도 하고 해외 연수나 회사 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지원하기도 하고 네. 선불 카드를 뭐 선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감에서 지적받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이런 법인 카드들에게 제공하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하겠다라고 해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예. 하는 어떤 기준을 세운 것이죠. 카드 회사는 법인 카드 고객들한테는 왜 이렇게 많이 혜택을 줘요? 일단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용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뒤에 숨어 있는 부분인데 예. 보험 같은 경우에 4대 보험이나 예. 이런 것들 결제가 카드가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아 카드로 4대 보험 결제를 해요? 네네네. 아 직원들 4대 보험 전부 다를?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결제도 그런 걸로 해주기도 하고요. 카드 회사를 위해서. 네네.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어떤 카드를 열어주냐도 카드사에서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형 가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회사들이 가서 영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법인 회원이 도리어 갑인 경우가 많아서 카드 회사들이 굉장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법인 카드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도 뭐 수억씩 쓰기도 하고 하니까 네네. 거기서 곱하기 카드 수수료율 하면 돈 많이 생긴다는 거죠. 카드 회사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법인 회원 카드에서 부담하는 연회비가 148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법인 카드를 발급한 회사들이 연회비로 내는 돈이 1년에 카드사에? 148억 예. 원인데 법인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카드사들의 혜택을 다 더하면 4,16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면서 회비로 낸 돈보다 네. 30배에 달하는 혜택을 법인들은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뇌물인데 신용카드사들이 법인 회원에게 주는. 네네. 그러나 그 법인들이 여기저기서 카드 많이 긁으니까 예. 거기에서 받는 수수료가 또 많으니 연회비야 뭐 얼마 안 되더라도 이 경쟁을 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종의 마케팅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왜 이걸 막아요? 이제 어차피 카드 회사들의 수익이라는 게 뭐 법인이든 개인 회원이든 네. 양쪽에서 발생하는 걸로 전체 수익을 잡을 텐데
한쪽에 과도하게 이렇게 마케팅비를 쓰면서 혜택을 주게 되면 반대급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회원들에게 가야 될 것 부분들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면 이거를 수익을 어디서 충당을 하겠느냐. 결국에 개인 고객들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등하게 좀 대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거는 막아서 이 수수료 부분을 좀 개인들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라는 건 이제 가게 사장님들, 네네. 그러니까 가맹점 수수료죠. 예, 가맹점 수수료를 얘기합니다. 식당 가서 우리가 카드로 긁으면 가맹점 수수료로 식당 주인이 내는데 그거 자꾸 낮추라고 하니까 신용카드 회사들은 우리도 이익이 별로 안 남습니다. 그래서 장부 갖고 와 보세요 해서 봤더니 도대체 이건 뭐 이렇게 많이 줍니까 법인들한테. 그 이제 잔소리를 시작한 거네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거 강제적으로 못하게 합니까? 아까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법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나 법인 회원 유지를 위해 드는 총 비용이 총 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 수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연회비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이 연회비를 넘어서는 혜택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 되겠고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이거를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 소기업에는 뭐 일부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게 감독의 방향입니다. 그렇군요.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법인카드 쓰시는 작은 회사 사장님들이 들으면 나는 혜택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1309번님께서는 제가 아까 국세청이 깜짝 놀라겠네요. 전기차 그랬더니 이거는 국세청이 아니라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라고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김치영 큐레이터,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따 11시 5분에 다시 한번 또 손경제 플러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